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젯밤이죠. 미국 CPI가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오늘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 파트장 모시고 금리와 채권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CPI 예. 기대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서 예. 그동안에 어떤 그 노심초사했던 게 좀 풀렸죠. 연말 이벤트는 좀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되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고무적으로 나왔고요. 뭐 시장 예상치가 이제 YOY로는 7.3, 이제 MOM으로는 0.3 정도 예. 오를 걸로 보고 있었는데 뭐 0.1 정도는 낮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7.1 YOY로 그리고 MOM도 0.1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고점 논란을 보다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주면서 시장에서 향후에 이제 관심이 인플레에서는 조금 멀어지고 대신 이제 경기에 대해서 예. 좀 더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물가 상승률 수치도 수치지만은 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휘발유 값 같은 것이 안정되고 뭐 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실제 물가들이 예. 피부로 느끼는 물가들이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저도 보면 볼수록 더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더 예상보다 좀 낮게 그리고 기조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제가 이번에 가장 주목을 했던 것은 사실 지난번에 발표된 이제 10월달 물가죠. 예. 이번에 이제 11월 물가고 그 10월달 물가 지표를 잘 뜯어보면 서비스 쪽에서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 의료비에 대한 산출 방식이 변경이 돼서 조제약 부분에 대한 새로운 통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조제약 부분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9월 대비 10월 달에 조제약이 의료비가 거의 4%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MOM으로. 그러니까 이게 MOM으로 4% 까졌고 이건 내년 9월까지 YOY로는 계속 마이너스로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보실 때는 이 의료비는 YOY로는 내년 9월까지 계속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비스가 YOY로 계속 눌러주는 건데 저는 MOM을 더 봐요. 왜냐면 모멘텀을 보려면 이제 MOM을 봐야 되는데 예. 그 MOM으로 의료비는 일회성으로 그때 끝난 거잖아요. 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이 조제약 관련된 약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11월 서비스 쪽은 그 부분이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물론 그 외에 이제 휘발유 가격 떨어진 거나 뭐 중고차 가격 떨어진 거는 전체 물가를 떨어뜨리겠지만 서비스 쪽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봤었는데 까보니까 내용 면에서 서비스도 지난 10월에 거의 육박할 만큼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내용이고 내용을 다 따져봐도 뭐 특정 어느 한 항목이 막 까진 게 아니라 골고루 전반적인 이제 서비스 쪽에 이제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임대료와 서비스 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서비스 쪽, 임대료는 이번에 좀 높았어요. 하지만 이제 서비스 쪽은 꾸준히 낮게 나오니까 더 이제 시청자분들은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되는 거고 특히 그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일하게 이제 높게 나왔던 예. 항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값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임대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후행성을 고려하면 그 임대료에 좀 복잡한 측정 방식이 있는데 이 측정 방식의 한계상 현재 임대료가 아니라 대략 한 6에서 9개월 전에 임대료가 한창 오를 때 그때 임대료가 현재 11월, 10월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네. 반영이 되는 거여서 조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높을 수가 있겠으나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왜냐면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임대료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이번 지표를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된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이게 환영할 만한 그런 예, 수치라고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예.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는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방점을 찍었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뉴욕 중심하는 건 좀 뜨뜻미지근해요. 네. 이제 지난달에 한번 크게 반영을 많이 물가에 대해서는 했던 게 있고 사실 이제 물가가 높은 것도 물가가 높은 거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일단 지난 10월에 그리고 11월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래서 한번 환호를 크게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환호하고
이제 그 재료는 이제 지나갔어요. 지금의 재료는 뭐냐면 그런데 이게 경기가 너무 빠르게 가라앉으니까 물가가 또 떨어지는 거고 연준도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가도 봐야 되겠지만 무게 중심으로 굳이 보자면 중심이 물가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경기 쪽으로 그렇죠. 조금씩 옮겨가다 보니까 오늘 뭐 증시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주 뜨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2%로 10월 조사보다 0.7% 포인트나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사실 심리가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플레 심리가 높으면 또 그게 반영이 될 거고 네. 그럼 이제 임금도 올려달라고 할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임금 지표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와 그러면은 인플레가 이게 또 나중에 다시 올라가든지 혹은 뭐 천천히 떨어지든지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직접 쓰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향후에 물가 압력이나 이제 임금 압력도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니까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월가에서는 벌써 이제 곧 CPI가 4%대로 하락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네. 근데 근데 연준이 말하는 2%, 3%의 그 예. 소위 말하는 적정한 그 그렇죠. 물가 수준, 이건 네. 언제쯤 올까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되게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잘 안 먹히는 얘기들을 이제 해왔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과 가장 비슷한 시기가 특히 2차 세계대전과 이제 유사했다고 예. 보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의 물가의 흐름을 보면 오를 때도 빠르게 올랐지만 그 다음에 또 떨어질 때도 거의 오른 속도만큼이나 떨어집니다. 네. 지금 물가가 CPI 기준으로는 올해 6월 달에 고점이었죠. 9.1%로. 네. 그럼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 작년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1년 반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똑같이 오르는 꼭지까지가 보통 1.5년이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바닥까지도 대략 비슷한 시기가 소요되거나 오히려 약간 더 빨라요. 네. 약간 더. 그 빠르게 당겨질 수 있는 주요 요소는 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번에 인플레를 일으켰고 앞으로는 인플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소로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미국이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대규모 재정 지출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내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또 1년 반이라고 친다면 오히려 내년도 12월에는 YOY 기준으로 저희가 좀 과격하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2%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내후년에는 실제로 194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2024년에는 뭐 지금 이런 얘기 해봐야 뭐 그렇게 기억하실 분은 없겠지만 마이너스 물가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재정 지출이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금융 경제학을 아예 공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사도 워낙 이게 빨리 같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물가 지표가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한다면은 네. 이번 그 FOMC에서 네. 금리가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 기대도 있어요. 네. 좀 과한 기대, 예. 과한 기대시고요. 사실 어저께 물가가 뭐 떨어지기는 뭐 예상보다 낮게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일 날 네. 금리 얼마나 올릴지를 베팅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상품에 반영된 숫자는요, 일단 50bp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50bp를 유지하고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게 75씩 하다가 이게 갑자기 25를 하면은 베이비로 하면은 너무 격차가 이제 크게 벌어지는 거고, 적어도 이제 50 한 번 정도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5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둔화 추세여서 뭐 저는 이번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네. 좋을 수 있지 않겠나. 또 예. 한편으로는 또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의 예. 발언에 더 이상 네. 속지 네. 않는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도 나옵니다. 네. 뭐 파월한테 들을 건 다 들었다. 뭐 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번 사람들이 이제 속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사실 저희도 10월 달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뷰를 이제 약달러와 뭐 금리가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이제 그 당시에 중간 선거 직전에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많이 변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캐치를 해서 그렇게 썼었는데 사실 막상 11월 2일 FOMC에서는 그렇게 파월이 좀 매파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가장 매파적인 얘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최종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높일 것이다. 이게 시장이 좀 안 좋게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물가지표가 낮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월은 좀 매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FOMC 3주 후에 발표된 의사록에는 이 파월의 기준금리 고점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합의가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합의는 아주 광범위하게 있었지만 그 고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한번 좀 속은 것, 즉 파월 의장이 좀 뻥카를 쳤다. 이런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연준 내부에서의 권력의 어떤 어떤 권력의 지도가 파월보다는 그 부의장인 현재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 사람이 되게 비둘기거든요. 이분의 발언권이나 힘이 점점 세지고 있고 이분이 말한 대로 똑같은 단어들이 그 성명서에 들어가고 그 말대로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의 힘이 좀 과거 대비해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에도 보면 파월이 그 11월 2일에 왜 그러면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했냐 제 생각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명서는 굉장히 비둘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자회견 때는 약간 매파적인 얘기를 해서 시장의 기대를 좀 눌러놓자. 뭐 저는 그렇게 11월 FOMC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사람들이 또 기대가 많이 앞서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다만 파월 의장은 그 부분을 약간 균형을 맞추면서 좀 눌러놓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장이 한번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언에 대한 무게를 조금 깎아서 반영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내일 아침 FOMC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파월 의장 간의 밀당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하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CP 금리 우리나라 자금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CP 금리가 20개월 만에 이틀 연속 떨어졌다. 이제 자금 시장의 어떤 경색 기조는 조금 완화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자금 시장 쪽만 보면 분명히 이제 정부가 냈던 정책들이 효과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정책이 사실 과거에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늘 이제 안정되는 수순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효과를 정책이 받고 이에 따라서 특히 단기 자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단기 자금은 더더욱 경색이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쪽은 어느 정도 최악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뭐 주로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이 요즘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유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행을 좀 줄여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점이 작용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이게 옛날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할 때도 그런데 단기 자금 조달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짧게 돌렸는데 얘가 지금 자금 시장이 경색되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요 진정한 대부분 이제 부동산 어떤 사업장들이거나 혹은 이제 어떤 건설 사업을 하는데 단기 CP가 안 돌아가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내년부터는 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장들이 일부 이제 부실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이제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가계부채와 결부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제 완화나 어쩌면 기준금리 인하도 조금 빠르게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내년도 상반기가 특히 이제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련돼서 단기 자금 시장 문제는 좀 넘어갔지만 이게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요. 부동산 쪽은 좀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 채권 시장이 아주 불안해서 각 증권사 채권팀 TF를 가동할 정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 발행 물량도 문제고 신규 발행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제 좀 완화가 됐다고 봐도 될까요? 이제 그 뭐 증권사 대형 증권사들의 단기 ABC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높은 금리로 근데 이게 안 돌아가면 문제인데 높은 금리로라도 돌아가면은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 증권사가 망할 건 아니니까 망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높은 금리라면 단기 자금을 거기다가 약간 파킹해 놓는데 괜찮다
해서 이제 최근에 돌아가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최악은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약간 뭐 일부 증권사, 적어도 저희 증권사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형 투자는 건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일부 증권사들의 이제 ABCP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연계된 것들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은 뭐 금리가 아니라 신용이 문제다라고 예. 지적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파트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